수진아, 이게 뭐야? 김치에서 젓갈 냄새가 나잖아. 김말순 68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주방 가득 퍼졌다. 며느리 수진 35은 고개를 숙인 채 앞치마를 만지작거렸다. 결혼한 지 7년, 그녀는 이미 이런 상황에 익숙해져 있었다. 죄송해요, 어머님. 다시 담그겠습니다. 다시? 재료값이 얼마인데 그렇게 함부로 버려? 역시 가난한 집안 딸은 살림을 몰라. 말수는 동네에서 깐깐하기로 소문난 사람이었다. 아파트 분여회에서도, 시장에서도, 심지어 성당에서도 그녀의 기준은 남달랐다. 옷 한 벌을 사도 세 군데 이상 비교했고, 음식을 만들 때도 레시피를 정확히 지키지 않으면 용납하지 않았다. 그런 말순의 눈에 수진은 늘 부족했다. 수진의 친정은 작은 시골 마을의 평범한 가정이었다. 아버지는 농사를 짓고 어머니는 슈퍼를 운영했다. 대학도 장학금으로 겨우 졸업했다. 우리 아들이 왜 하필 너 같은 애를. 말수는 종종 이런 말을 내뱉곤 했다. 수진의 남편 민수는 어머니 앞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어려서부터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그는 어머니의 말이 곧 법이었다. 수진은 매사에 예의를 갖췄다.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나물 반찬을 미리 만들어두고 명절 때는 친정도 가지 않고 시댁 일만 도맡았다. 아이를 학원에 보낸 뒤에는 꼭 시댁에 들러 안부를 여쭸다. 하지만 말순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다. 왜 자꾸 오는 거야? 나 바빠. 내가 있으면 집안이 복잡해. 어느 날 수진이 시댁에 반찬을 들고 왔을 때 말순이 내뱉은 말이었다. 수진은 그저 웃으며 제가 어머님 좋아하는 멸치볶음 만들어 왔어요 하고 말했지만 말순은 고개도 돌리지 않았다. 친구들은 수진에게 물었다. 그렇게까지 해야 해? 시어머니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하지만 수진은 대답 대신 씁쓸하게 웃기만 했다. 그녀는 민수를 사랑했고 아들 준호육을 위해서라도 가정을 지키고 싶었다. 말순의 완벽주의는 며느리에게만 향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도 완벽하게 관리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공원을 산책하고 집안 구석구석을 청소했다. 통장 정리도 빈틈없이 했고 매달 지출 내역을 노트에 적었다. 그녀의 방에는 20년치 가계부가 가지런히 꽂혀 있었다. 내가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우리 집이 이 정도라도 유지되는 거야. 말수는 자신의 삶을 자랑스러워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났지만 그녀는 혼자서 아들을 키웠고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며 돈을 모았다. 그 돈으로 아파트를 샀고 아들을 대학까지 보냈다. 그녀에게 돈은 곧 자존심이었다. 하지만 그 자존심이 며느리에 대한 무시로 이어졌다. 수진이 아무리 잘해도 말순의 눈에는 가난한 집 딸로만 보였다. 수진이 입은 옷, 신은 신발, 쓰는 가방까지 모두 평가 대상이었다. 너 그거 시장에서 산 거지? 에이, 맨날 싸구려만 사 입어. 수진은 그저 참았다. 언젠가는 시어머니도 자신을 인정해 줄 거라고 그렇게 믿었다. 민수야, 이번 달 대출 이자는 어떻게 낼 거야? 민수 38의 얼굴은 창백했다. 그가 운영하던 작은 IT 업체가 큰 프로젝트 실패로 위기를 맞았다. 거래처에서 대금 지급을 미루면서 자금이 막혔고 직원들 월급도 밀렸다. 회사는 사실상 파산 직전이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시간? 내가 몇 번을 시간을 줬는데. 말수는 격분했다. 그녀는 아들의 사업을 위해 자신의 예금 3천만 원을 빌려줬었다. 1년이 지났지만 원금은커녕 이자도 받지 못했다. 다 누구 때문이야? 수진이 그년이 복도 없으니까 이 지경이 된 거지. 말순의 화살은 수진에게 향했다. 수진은 황당했지만 어떤 반박도 할 수 없었다.
시어머니의 분노 앞에서 그녀는 한없이 작아졌다. 불운한 여자가 집안을 망친다니까. 내가 이 집에 온 뒤로 좋은 일이 하나도 없어. 어머님, 그건 아니에요. 사업은 제 탓이 아니라. 닥쳐. 가난한 집안 딸이 무슨 팔자가 있다고 우리 집안까지 끌어내렸어. 말수는 수진을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다. 예전에는 그저 마음에 안 드는 며느리였다면 이제는 집안을 망친 원흉이었다. 미신을 믿지 않던 그녀였지만 누군가를 탓해야 했고 그 대상은 수진이었다. 며칠 후 말수는 민수를 불러 말했다. 수진이랑 이혼해.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회사 망한 것도 모자라서 그년이랑 평생 살 거야? 새 출발해야지. 민수는 망설였다. 하지만 어머니의 압박은 거셌고 그는 점점 수진을 멀리하기 시작했다. 집에 들어와도 말을 섞지 않았고 수진이 말을 걸면 고개를 돌렸다. 여보, 우리 대화 좀 해요. 피곤해. 나 좀 내버려둬. 수진은 무너져 내렸다. 남편마저 자신을 외면했다. 7년간 쌓아온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다. 결국 그날이 왔다. 말순이 수진의 방문을 거칠게 열었다. 짐 싸. 오늘 당장 나가. 어머님, 내 집에서 당장 나가라고. 내가 있으면 우리 민수만 더 불행해져. 수진은 눈물을 흘리며 짐을 쌌다. 준호가 엄마의 손을 잡으며 물었다. 엄마, 우리 어디 가? 응, 엄마 친구 집에 잠깐 가는 거야. 수진은 아들의 손을 꼭 잡고 집을 나섰다. 뒤돌아보니 말순이 팔짱을 낀 채 현관에 서 있었다. 민수는 보이지 않았다. 그는 방 안에 숨어 있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수진의 등 뒤에서 쿵 하고 울렸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수진은 눈물을 참았다. 준호 앞에서 무너질 수는 없었다. 친정으로 돌아간 수진에게 어머니는 말했다. 괜찮아, 딸. 엄마가 있잖아. 하지만 수진은 괜찮지 않았다. 밤마다 악몽을 꿨고 준호는 자꾸 아빠는? 하고 물었다. 수진은 그저 아빠는 바빠서 못 와하고 대답할 뿐이었다. 그렇게 2달이 흘렀다. 민수에게서는 연락이 없었다. 이혼 서류만 우편으로 날아왔다. 수진은 며칠을 고민하다가 결국 도장을 찍었다. 더 이상 매달릴 이유가 없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제가 윤지예요. 수진이 떠난 지 3달 후 말순의 집 거실에 젊고 예쁜 여자가 서 있었다. 윤지 29는 긴 생머리에 하얀 피부, 밝은 미소를 지닌 여성이었다. 그녀는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고 손톱은 깔끔하게 매니큐어가 칠해져 있었다. 아이고, 예쁘네. 우리 민수가 복이 있어. 말순의 태도는 완전히 달랐다. 윤지를 보는 그녀의 눈빛은 온통 호의로 가득했다. 윤지는 민수가 회사 파산 후 만난 여자였다. 카페에서 우연히 마주쳤고 윤지가 먼저 말을 걸었다고 했다. 저희 오빠 회사에서 일하시는 분 아니세요? 어머, 세상 참 좁네요. 거짓말이었다. 윤지는 민수를 오래전부터 노렸다. SNS로 그의 행적을 추적했고 그가 자주 가는 카페에 며칠씩 앉아 기다렸다. 윤지에게 민수는 타겟이었다. 윤지는 처음부터 완벽했다. 말순이 좋아하는 한정식을 예약했고 어머님, 제가 효도 많이 할게요 하며 손을 잡았다. 말순은 감동했다. 수진이 그년이랑은 비교도 안 되네. 역시 집안이 좋아야 해. 윤지의 집안 배경은 화려했다. 아버지가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오빠는 변호사라고 했다. 물론 이것도 거짓이었다. 하지만 말수는 의심하지 않았다. 윤지가 들고 온 명품 가방과 세련된 옷차림이 그녀의 말을 증명하는 것처럼 보였다. 어머님, 요즘 허리 안 좋으시죠? 제가 좋은 한의원 알아요.
같이 가요. 윤지는 말순을 극진히 모셨다. 일주일에 3번씩 시댁을 방문했고 매번 선물을 들고 왔다. 고급 과일, 건강식품, 화장품까지. 말순은 점점 윤지에게 빠져들었다. 우리 민수가 진짜 복받았어. 이번엔 제대로 된 여자를 만났네. 민수도 윤지에게 호감을 느꼈다. 수진과의 결혼 생활은 무거웠다. 시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늘 눈치를 봐야 했고 회사가 망한 뒤로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하지만 윤지는 달랐다. 그녀는 밝고 긍정적이었으며 민수를 위로했다. 오빠, 과거는 과거예요. 우리 앞으로 잘해보자고요. 결혼은 빠르게 진행됐다. 말순이 적극적으로 밀어붙였다. 빨리 결혼해야지, 나이가 몇인데. 민수는 별다른 반대 없이 승낙했다. 수진과 이혼한 지 불과 6개월 만이었다. 결혼식은 조촐하게 치렀다. 하객도 많지 않았고 피로연도 간소했다. 하지만 말순은 만족했다. 윤지가 자신을 진짜 어머니처럼 대했기 때문이다. 어머님, 저 정말 어머님 딸처럼 모실게요. 그래, 그래. 우리 윤지 착하네. 말순은 이미 수진을 완전히 잊었다. 아니, 잊은 것이 아니라 지워버렸다. 윤지가 집에 들어온 후 수진의 흔적은 모두 사라졌다. 사진도 물건도 심지어 이름조차 입에 올리지 않았다. 동네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말순 씨 며느리 바꿨대. 아이고, 전 며느리는 쫓아냈다며? 쯧쯧, 새 며느리는 젊고 예쁘다던데. 하지만 말순은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선택이 옳다고 믿었다. 윤지야말로 자신이 원하던 며느리였다. 그렇게 윤지는 말순의 삶 속으로 완벽하게 파고들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보이지 않는 함정이 조금씩 펼쳐지기 시작했다. 어머님, 이거 보세요. 이 가방 진짜 예쁘지 않아요? 윤지가 태블릿을 들고 말순에게 보여줬다. 화면에는 200만 원짜리 명품 가방이 떠 있었다. 비싸네. 에이, 어머님. 요즘은 이 정도는 기본이에요. 어머님도 하나 사세요. 나이 드셨다고 포기하시면 안 되죠. 윤지의 말에 말순은 마음이 흔들렸다. 평생 아껴 살았던 그녀였지만 윤지의 말에는 묘한 설득력이 있었다. 근데 나한테 필요할까? 당연하죠. 어머님, 교회 나가실 때 들고 가시면 다들 부러워할걸요? 결국 말순은 가방을 샀다. 윤지가 직접 백화점에 동행했고 말순의 카드로 결제했다. 200만 원이 한순간에 사라졌지만 말순은 기분이 좋았다. 윤지가 어머님 진짜 잘 어울려요. 하고 칭찬하자 그녀는 거울 앞에서 몇 번이나 포즈를 취했다. 이것이 시작이었다. 어머님, 요즘 주식하세요? 제 친구 오빠가 증권회사 다니는데 대박 종목 알려줬어요. 주식? 그건 위험하지 않아? 아니에요. 요즘 다들 해요. 어머님, 돈 은행에만 넣어두면 이자도 얼마 안 되잖아요. 이거 투자하시면 몇 달 만에 2배는 불어요. 윤지는 매일 말순의 귀에 투자 이야기를 속삭였다. 처음에는 거부하던 말순도 점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윤지가 보여준 수익률 그래프는 인상적이었다. 3개월 만에 50% 수익 같은 문구가 그녀의 욕심을 자극했다. 그래, 한번 해볼까? 말순은 은행 예금 5천만 원을 해지했다. 20년간 모은 돈이었다. 윤지는 제가 대신 투자해드릴게요. 어머님은 어려우시잖아요 하며 통장을 넘겨받았다. 돈은 윤지의 계좌로 송금됐다. 말순은 윤지를 믿었다. 며느리가 자신을 속일 리 없다고 생각했다. 어머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곧 수익 나올 거예요. 하지만 수익은 나오지 않았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도 윤지는 지금 시장이 안 좋아서
조금 더 기다려야 해요 하고만 말했다. 그 사이 윤지의 소비는 늘어났다. 명품 옷, 고급 화장품, 해외여행. 그녀는 SNS에 사치스러운 일상을 올렸다. 하지만 말순은 윤지의 SNS를 보지 못했다. 윤지가 일부러 말순을 팔로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머님, 이번에 좋은 부동산 투자건이 있대요. 이건 진짜 확실해요. 또, 주식도 아직 결과가 안 나왔는데. 어머님, 기회는 한 번뿐이에요. 지금 안 하시면 나중에 후회하실걸요? 윤지의 눈빛은 간절했다. 말수는 또다시 마음이 약해졌다. 그녀는 남은 예금 3천만 원을 더 해지했다. 이번에도 윤지의 계좌로 송금됐다. 어머님 최고예요. 이번엔 진짜 대박 날 거예요. 윤지는 환하게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차가운 계산이 숨어 있었다. 그녀는 처음부터 말순의 돈을 노렸다. 민수와의 결혼도 효도도 모두 연극이었다. 민수는 아무것도 몰랐다. 아내가 시어머니와 무슨 이야기를 나누는지, 얼마를 주고받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그는 새 사업을 준비하느라 바빴고, 윤지는 나한테 맡겨놔 어머님 잘 모실게 하며 그를 안심시켰다. 1년이 흘렀다. 말순의 통장에는 이제 몇십만 원만 남아 있었다. 8천만 원이 넘는 돈이 증발했다. 그녀는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윤지야, 그 돈은 언제 돌려받아? 조금만 더요, 어머님. 제가 확인해 볼게요. 하지만 윤지의 목소리에는 예전의 다정함이 없었다. 그녀는 점점 말순을 피했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고 집에도 잘 오지 않았다. 윤지야, 전화 좀 받아. 말순은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들었다. 23번째 전화였다. 하지만 윤지는 받지 않았다. 문자도 읽음 표시만 떴을 뿐 답장은 없었다. 불안감이 공포로 바뀌었다. 말순은 은행으로 달려갔다. 제 통장 잔액 좀 확인해 주세요. 은행원이 화면을 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다. 고객님, 현재 잔액이 27만 3천 원입니다. 뭐라고요? 말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20년간 모은 돈, 남편이 남긴 유산, 분식집을 운영하며 한 푼, 두 푼 모은 돈이 모두 사라졌다.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최근 6개월간 총 8,500만 원이 출금되었습니다. 대부분 타인 계좌로 송금됐네요. 말순은 주저앉았다. 은행 로비에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직원이 물을 가져다 줬지만 그녀는 마시지 못했다. 손이 너무 떨렸다. 집으로 돌아온 말순은 민수에게 전화했다. 민수야, 윤지 어디 있어? 윤지요? 요즘 친구들 만난다고 잘 안 들어와요. 왜요? 당장 집으로 데려와. 지금 당장? 민수는 어머니의 다급한 목소리에 놀라 윤지에게 전화했다. 하지만 윤지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문자에도 답이 없었다. 민수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그날 밤 민수가 집에 돌아왔을 때 말수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윤지가 내 돈을 다 가져갔어. 네, 그게 무슨... 말수는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내밀었다. 민수는 잔액을 보고 경악했다. 이게 대체... 내가 바보였어. 그녀를 믿었던 내가. 민수는 황급히 윤지가 사용하던 방으로 달려갔다. 옷장을 열었지만 윤지의 옷은 모두 사라졌다. 화장대도 텅 비어 있었다. 서랍 안에는 단 한 장의 쪽지만 남아 있었다. 인생은 선택이에요. 어머님 잘 사세요. 마이너스 윤지. 민수는 쪽지를 구겨 던졌다. 그리고 책상 서랍을 뒤지다가 또 다른 문서를 발견했다. 차용증이었다. 말순의 도장이 찍혀 있었고 8천만 원을 김윤지에게 빌려줌이라고 적혀 있었다.
이건 위조야. 하지만 도장은 진짜였다. 윤지가 몰래 가져다 찍은 것이었다. 법적으로 따지면 말순이 자발적으로 돈을 준 것처럼 보였다. 민수는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은 사기죄로 입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차용증이 있고 말순이 자발적으로 송금한 기록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년이 우리 어머니 돈을 다 가져갔는데 민사소송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상대방 소재를 찾기가. 윤지는 완전히 사라졌다. 전화번호는 해지됐고 SNS 계정도 삭제됐다. 그녀가 말했던 친정 주소도 거짓이었다. 애초에 김윤지라는 이름조차 가명이었을 가능성이 컸다. 말수는 며칠 동안 밥도 먹지 못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다. 20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졌다. 그녀가 그토록 아끼던 돈, 아들을 위해 모았던 돈이 모두 사라졌다. 내가 뭘 한 거지. 민수는 어머니 곁을 지켰다. 그도 충격에 빠졌지만 어머니가 더 걱정됐다. 말수는 급격히 야위었고 눈빛은 초점을 잃었다. 어머니, 식사라도 하세요. 난 먹고 싶지 않아. 일주일 후 민수는 윤지와의 결혼이 법적으로 무효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윤지가 제출한 서류 중 일부가 위조였던 것이다. 그녀는 처음부터 법적인 배우자가 될 생각이 없었다. 돈만 챙기고 사라질 계획이었다. 말순의 집은 점점 황폐해졌다. 한때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던 거실은 이제 먼지가 쌓였고 화분의 꽃들은 시들었다. 말순은 더 이상 아침 산책도 나가지 않았다. 그저 방 안에 갇혀 지냈다.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도 시작됐다. 말순 씨, 며느리한테 사기당했대. 아이고, 그렇게 잘난 척하더니 전 며느리는 쫓아내고 새 며느리한테 당했다며? 말순은 집 밖으로 나갈 수 없었다. 수치심과 자괴감이 그녀를 짓눌렀다. 평생 남에게 지지 않으려 살았던 그녀였지만 이제는 마을의 웃음거리가 됐다. 가장 힘든 것은 후회였다. 수진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다. 그녀가 얼마나 성실하게 자신을 모셨는지 이제야 생각났다. 반면 윤지는 달콤한 말로 자신을 속였다. 내가 수진이를 잘못 봤어. 하지만 이미 늦었다. 수진은 떠났고 연락처조차 모른다. 말수는 자신이 저지른 일들이 하나씩 떠오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어머니, 병원 가셔야 해요. 민수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다. 말수는 일주일째 제대로 식사를 하지 못했고 어제는 화장실에서 쓰러지기까지 했다. 혈압이 높아졌고 탈수 증상도 보였다. 난 괜찮아. 그냥 내버려둬. 어머니. 민수는 결국 119를 불렀다. 말수는 응급실로 실려갔고 의사는 스트레스성 고혈압과 영양실조라고 진단했다. 보호자분, 환자분이 상당히 우울해 보이는데 정신과 상담도 권해드립니다. 병원 침대에 누운 말수는 천장을 바라봤다. 링거가 손등에 꽂혀 있었지만 그녀는 아무 감각도 느끼지 못했다. 그저 공허했다. 내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는데. 밤이 되자 병실은 조용해졌다. 민수는 간이 침대에서 잠들었고 복도에는 간호사들의 발소리만 들렸다. 말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말수는 받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통화 버튼을 눌렀다. 여보세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말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수진이었다. 수진이 네가 어떻게 해? 민수 씨한테 연락받았어요. 어머님이 병원에 계시다고. 말수는 말을 잇지 못했다. 목이 메었다. 자신이 그토록 함부로 대했던 며느리가, 쫓아냈던 며느리가
자신을 걱정하고 있었다. 왜 전화했어? 나 같은 사람한테. 어머님도 사람인데요. 힘드실 때는 누군가 옆에 있어야죠. 수진의 목소리는 잔잔했다. 화가 나 있지도 원망하는 기색도 없었다. 그저 담담했다. 나는 너한테 못되게 굴었는데. 알아요. 다 알아요, 어머님. 그런데도 전화를 해주다니. 수진은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다. 어머님, 저 내일 뵈러 갈게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아서요. 오지 마. 너 같은 착한 애가 나 같은 사람 볼 필요 없어. 어머님, 저 내일 갈게요. 푹 주무세요. 전화가 끊겼다. 말수는 휴대폰을 가슴에 꼭 안았다. 그리고 소리 없이 울었다. 평생 울어본 적 없던 그녀였지만 이날 밤은 어린아이처럼 울었다. 다음 날 오후 병실 문이 열렸다. 수진이 과일 바구니를 들고 들어왔다. 그녀는 예전보다 조금 야위었지만 눈빛은 더 단단해 보였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말수는 수진을 마주 볼 수 없었다. 고개를 돌렸지만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수진아. 수진은 침대 옆에 앉았다. 그리고 말순의 손을 잡았다. 말순의 손은 거칠고 차가웠다. 수진은 그 손을 꼭 감싸쥐었다. 어머님, 이제 괜찮으세요? 제가 있잖아요.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잘해줄 수 있어? 어머님도 힘드셨을 거예요. 혼자 아들 키우시고 평생 고생하시면서 저를 믿기 어려우셨던 거겠죠. 수진의 말에 말수는 더욱 울음을 터뜨렸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 내가 너무 못됐어. 너한테 너무 심하게 굴었어. 다 지난 일이에요, 어머님. 수진은 며칠 동안 말순을 돌봤다. 식사를 챙기고 링거를 갈아주고 밤에는 침대 옆에서 지켰다. 민수는 그런 수진을 보며 죄책감에 시달렸다. 수진아, 미안해. 내가 너무 못났어. 민수 씨도 힘드셨죠? 이제 어머님만 건강하시면 돼요. 일주일 후 말수는 퇴원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기가 두려웠다. 텅 빈 통장, 사라진 윤지, 그리고 자신의 어리석음이 그곳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어머님, 일단 저희 집에서 지내세요. 제가 돌봐드릴게요. 수진의 제안에 말수는 놀랐다. 너희 집? 아니야, 그럴 수 없어. 나 혼자 괜찮아. 어머님, 혼자 계시면 안 돼요. 제가 걱정되거든요. 결국 말수는 수진의 집으로 갔다. 작지만 깨끗한 투룸 아파트였다. 준호가 할머니를 보고 달려왔다. 할머니, 준호야. 말수는 손자를 끌어안았다. 그동안 보고 싶었지만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던 손자였다. 준호는 할머니를 전혀 원망하지 않는 것 같았다. 할머니, 나 학교에서 상 받았어. 보여줄까? 그래, 할머니한테 보여줘. 수지는 말순을 위해 작은 방을 마련했다. 깨끗한 이불과 베개, 그리고 화분 하나가 놓여 있었다. 어머님 방이에요. 편하게 쓰세요. 말순은 방 안을 둘러봤다. 소박하지만 따뜻했다. 수진의 정성이 느껴졌다. 그날 밤 저녁 식사 자리에서 말순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수진이 만든 된장찌개와 나물 반찬이 상에 올라왔다. 예전에 말순이 젓갈 냄새 난다고 구박했던 바로 그 음식들이었다. 어머님, 드세요. 수진아. 네. 그때 내가 너한테 한 말들 다 잘못했어. 김치에 대고 뭐라고 했던 것도, 내 친정 무시했던 것도 다 내가 나빴어. 수진은 고개를 저었다. 어머님, 그런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아니야. 나 꼭 말해야 해. 난 너를 사람으로 본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집 식모처럼 생각했어. 내 마음은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도 몰랐어.
말순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너는 7년 동안 나한테 잘해줬는데 난 단 한 번도 너한테 고맙다고 안 했어. 단 한 번도. 어머님, 윤지한테 당하고 나서야 알았어. 진짜 좋은 사람이 누군지. 돈이 많고 예쁘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 진심이 중요한 거였는데 난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어. 수진도 눈시울이 붉어졌다. 하지만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어머님, 사람은 가진 걸로 평가받지 않아요. 마음이죠. 그래, 내 말이 맞아. 내가 틀렸어. 그날 밤 말수는 수진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했다. 남편을 일찍 잃고 혼자 아들을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돈이 없어서 아들 학원비도 못 내던 시절, 분식집에서 하루 16시간씩 일했던 이야기들. 그래서 난 돈이 전부라고 생각했나 봐. 가난이 싫었고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했어. 그게 너한테까지 미쳤고 어머님도 힘드셨네요. 변명이 안 돼. 난 너한테 상처를 줬어. 수지는 말순의 손을 잡았다. 어머님, 이제 다 잊어요. 우리 다시 시작해요. 내가 그럴 자격이 있을까? 있어요. 어머님도 사람이니까요. 그날 밤 말수는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다. 일주일 후 말수는 퇴원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기가 두려웠다. 텅 빈 통장, 사라진 윤지, 그리고 자신의 어리석음이 그곳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어머님, 일단 저희 집에서 지내세요. 제가 돌봐드릴게요. 수진의 제안에 말수는 놀랐다. 너희 집? 아니야, 그럴 수 없어. 나 혼자 괜찮아. 어머님, 혼자 계시면 안 돼요. 제가 걱정되거든요. 결국 말수는 수진의 집으로 갔다. 작지만 깨끗한 투룸 아파트였다. 준호가 할머니를 보고 달려왔다. 할머니, 준호야. 말수는 손자를 끌어안았다. 그동안 보고 싶었지만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던 손자였다. 준호는 할머니를 전혀 원망하지 않는 것 같았다. 할머니, 나 학교에서 상 받았어. 보여줄까? 그래, 할머니한테 보여줘. 수지는 말순을 위해 작은 방을 마련했다. 깨끗한 이불과 베개, 그리고 화분 하나가 놓여 있었다. 어머님 방이에요. 편하게 쓰세요. 말순은 방 안을 둘러봤다. 소박하지만 따뜻했다. 수진의 정성이 느껴졌다. 그날 밤 저녁 식사 자리에서 말순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수진이 만든 된장찌개와 나물 반찬이 상에 올라왔다. 예전에 말순이 젓갈 냄새 난다고 구박했던 바로 그 음식들이었다. 어머님 드세요. 수진아. 네. 그때 내가 너한테 한 말들 다 잘못했어. 김치에 대고 뭐라고 했던 것도, 내 친정 무시했던 것도 다 내가 나빴어. 수지는 고개를 저었다. 어머님, 그런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아니야. 나 꼭 말해야 해. 난 너를 사람으로 본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집 식모처럼 생각했어. 내 마음은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도 몰랐어. 말순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너는 7년 동안 나한테 잘해줬는데 난 단 한 번도 너한테 고맙다고 안 했어. 단 한 번도. 어머님, 윤지한테 당하고 나서야 알았어. 진짜 좋은 사람이 누군지. 돈이 많고 예쁘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 진심이 중요한 거였는데 난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어. 수진도 눈시울이 붉어졌다. 하지만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어머님, 사람은 가진 걸로 평가받지 않아요. 마음이죠. 그래, 내 말이 맞아. 내가 틀렸어. 그날 밤 말수는 수진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했다. 남편을 일찍 잃고 혼자 아들을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돈이 없어서 아들 학원비도 못 내던 시절, 분식집에서 하루 16시간씩 일했던 이야기들.
그래서 난 돈이 전부라고 생각했나 봐. 가난이 싫었고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했어. 그게 너한테까지 미쳤고 어머님도 힘드셨네요. 변명이 안 돼. 난 너한테 상처를 줬어. 수지는 말순의 손을 잡았다. 어머님, 이제 다 잊어요. 우리 다시 시작해요. 내가 그럴 자격이 있을까? 있어요. 어머님도 사람이니까요. 그날 밤 말순은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다. 수진의 집에서, 수진의 따뜻함 속에서 6개월이 흘렀다. 말순은 많이 회복됐다. 건강도 좋아졌고 얼굴에도 생기가 돌았다. 수진은 말순을 친어머니처럼 모셨고 말순도 수진을 진짜 딸처럼 대했다. 어머님, 오늘 제가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수진이 말순을 거실 소파에 앉게 하고 말했다. 무슨 얘기? 제가 요양원 원장이 됐어요. 요양원? 원장? 말순은 놀랐다. 수진이 떠난 후 간호학을 공부했다는 것은 들었지만 원장이 될 줄은 몰랐다. 네. 2년 동안 준비했어요. 처음엔 요양보호사로 시작했는데 공부하면서 자격증도 따고 그러다가 좋은 기회가 생겼어요. 작은 요양원이지만 제가 운영하게 됐어요. 수진아 대단하구나. 어머님도 거기 오실래요? 응. 어머님을 위한 방을 준비했어요. 혼자 계시는 것보다 많은 분들과 함께 지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말수는 망설였다. 요양원이라는 말이 처음엔 거부감이 들었다. 하지만 수진의 눈을 보자 그 안에 진심이 담겨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내가 가도 될까? 당연하죠. 어머님, 이제 제가 어머님을 평생 돌봐드릴게요. 그렇게 말수는 수진이 운영하는 안식의 집 요양원으로 이사했다. 깨끗하고 따뜻한 곳이었다. 다른 어르신들도 친절했고 직원들도 웃는 얼굴로 맞아줬다. 개원식 날 동네 사람들이 모두 모였다. 그들은 수진이 요양원 원장이 된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저 며느리가 원장이라고? 시어머니한테 쫓겨났던 그 며느리 맞아? 대박이네, 완전 성공했네. 개원식에서 수진이 인사말을 했다. 안녕하세요. 안식의 집 원장 이수진입니다. 이곳은 제가 가장 힘들었던 시절 다시 일어서기 위해 꿈꿨던 곳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어르신들을 진짜 가족처럼 모시고 싶습니다. 말수는 뒤에 서서 수진을 바라봤다. 눈물이 났다. 자신이 무시했던 며느리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될 줄은 몰랐다. 행사가 끝난 후 수진이 말순에게 다가왔다. 어머님, 제 사무실 보실래요? 응, 그래. 사무실은 작지만 아늑했다. 책장에는 간호학 책들이 가득했고 벽에는 자격증들이 걸려 있었다. 그리고 책상 위에는 작은 액자가 하나 있었다. 말수는 그 액자를 보고 멈췄다. 액자 속에는 7년 전 수진과 민수 그리고 어린 준호가 함께 찍은 사진이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 말순도 함께 있었다. 명절날 찍은 가족 사진이었다. 이 사진, 제가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어요. 나 너한테 그렇게 못되게 굴었는데도 그래도 어머님이에요. 제 가족이죠. 말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수진을 끌어안고 소리내어 울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수진아. 이제 진짜 가족이 되어드릴게요, 어머님. 시간이 더 흘렀다. 말수는 요양원에서 새로운 삶을 살았다.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산책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취미 활동도 했다. 무엇보다 수진이 매일 들러 안부를 물었다. 어머님, 오늘 기분 어떠세요? 좋아. 너 덕분에 매일 좋아. 준호도 자주 왔다. 학교 끝나면 요양원에 들러 할머니와 시간을 보냈다. 할머니, 나 오늘 수학시험 100점 맞았어. 우리 손자 최고다. 어느 날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 윤지를 잡았다는 소식이었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도 속이다가 결국 체포됐다. 하지만 말수는 더 이상 윤지에게 관심이 없었다. 그 돈은 이미 포기했어요. 그것보다 더 소중한 걸 찾았거든요. 민수도 변했다. 그는 어머니와 수진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어머니, 수진아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나약했어. 이제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수진은 고개를 저었다. 민수 씨, 우리는 이미 끝났어요. 하지만 준호의 아빠로서, 그리고 어머님의 아들로서는 잘해주세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1년 후, 안식의 집은 지역에서 가장 좋은 요양원으로 소문났다. 수진의 따뜻한 마음과 전문성 덕분이었다. TV 프로그램에서 취재 요청도 왔다. 인터뷰에서 기자가 물었다. 원장님, 시어머니한테 쫓겨났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용서할 수 있으세요? 수진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용서가 아니에요. 이해해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고 후회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어머님도 저도 모두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대단하시네요. 아니에요. 그냥 사람은 가진 것으로 평가받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믿을 뿐이에요. 그날 저녁 요양원 정원에서 말순과 수진이 나란히 앉아 있었다. 석양이 지고 바람이 불었다. 수진아, 네 어머님, 나 정말 복 받았어. 너 같은 며느리를 만나서. 수진은 미소 지으며 말순의 손을 잡았다. 저도 복 받았어요. 어머님이 계셔서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과거의 상처는 아물었고 이제 진짜 가족이 됐다. 말수는 생각했다.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진심을 아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수지는 생각했다. 복수보다 용서가 미움보다 사랑이 더 큰 힘을 가졌구나. 그렇게 그들의 이야기는 해피엔딩으로 끝났다. 통장 잔고는 영원이 됐지만 말순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로웠다.